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첫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 소원, 이 모든 일들이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 들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인데, 이렇게 의미심장한 주일 예배에 외부에서 선교사가 와서 설교하는 것은 교회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엄청난 영광이고 하나님께 그리고 사관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중하고 뜻깊은 날에 더구나 우리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우리 김한기 사관님 앞에서 제가 폼 잡고 설교하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 대신에 그동안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셨는지 말씀에 입각한 간증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지난 10여 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일들을 다 말씀드리려고 하면 오늘 하루를 다 소비해도 아마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에 맞추어서 저희 센터 건축에 국한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시고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간증이 끝나면은 이어서 제 아내 장호임 선교사가 선교 현장의 사역에 관하여 사진과 영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시드니에서 목회하다가 2011년에 콩고 민주공화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갔습니다. 당시에 제가 맡은 사역은 대학교 사역이었는데 루분바시 기독대학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종합대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학과와 정보통신학과 이 두 개 학과 학생들 한 500에서 600명 정도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온 2017년도에 이르러서는 6개 단과대학에 학부 학생만 4,100명, 대학원생이 250명에 이르는 우리 콩고 민주공화국 내에서도 굉장히 유망한 사립 종합대학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1,000명이 동시에 체프를 드릴 수 있도록 건물도 짓고, 또 콩고 입장에서는 벨기에 식민지에서 독립한 후에는 한 번도 건물이라고는 지어본 적이 없는 도시였는데 거기에 3,000명의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대학 3층 건물 크게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장래의 비전을 위해서 저는 사실 55살에 콩고 민주공화국의 선교사로 갔거든요. 저를 파송했던 한국의 예장통합교단에서는 선교사 은퇴 연령이 65세였습니다. 목사는 70세였고 선교사는 65세였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나가면서 그래 딱 10년만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리고 10년밖에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가기 싫어하는 가장 열악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은퇴의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의 후임으로 오는 사람들이 그 학교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는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등록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쪽쪽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땅값만 하더라도 2017년 당시에 몇 천만 불 정도가 됐어요. 땅값만. 거기다가 콩고 사람들을 위해서 나중에 농과대학을 개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장도 우리 학교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30만 평에 이르는 큰 땅을 농장으로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승승장구 잘 나가다 보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또 역사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저희 학교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후배 선교사님 2가정이 또 와서 같이 합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3가정을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하고 후원을 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 후에 콩고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아이고 그렇게 은퇴하시고 연로한 가운데 이 열악한 곳에 오셔서 산다니, 병원도 없는데 아이고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는 지금까지 이 학교 정관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다 내 이름으로 됐으니까 이건 내 학교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저희가 3가정이 다 한꺼번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2017년이었는데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저는 10년만 사역하고 은퇴하리라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조기 은퇴시키시는가 보다. 그래서 사실 호주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때 이 동티모르가 2002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할 때부터 동티모르 선교사로 가 있던 우리 후배 선교사가 있는데 저를 만난 겁니다. 옛날부터 이제 아마 저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동티모르에서 학교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당에 있는 갈보리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다가 이제 동티모르에서 제일 큰 교단이래봤자 교회가 70개밖에 안 됩니다. 그 교단의 본부 안에 건물을 멋지게 잘 지어놨어요. 열심히 잘 지어놓고는 막상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머뭇하고 있는 그런 차에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얼른 연락이 와서 우리 같이 하자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이 하자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2017년 7월 달에 그러면 답사를 가보자 하고 답사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 총회장하고 부총회장 그리고 총무 3명 목사님과 함께 같이 회의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제가 콩고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힘들었고 사택이 없어서 그냥 시멘트 바닥에다가 침대 하나 놓고 잤었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이 정도면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싶어서 결심을 하고 12월 달에 이제 또 짐을 싸서 동티모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12월 달에 동티모르로 들어가니까 이 교단 관계자들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있는 앞에서 여태까지 열심히 수고해서 건물을 지어준 그 선교사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저 목사는 이제 건물 다 지어놨으면은 열쇠 쪽 빨리 나가야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이거 또 짐 싸들고 동티모르까지 왔더니 이거 도대체 그럼 어떡하라는 건가. 그래서 막막했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열심히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하면은 1월 첫 주에 동티모르 대사로 어느 분이 부임하셨는데 이 대사님 부부가 아주 상당히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티모르 동포들이 한 83명 정도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각 그룹이 있잖아요. 우리는 선교사 그룹, 또 코이카 그룹, 또 사업자 그룹, 이렇게 그룹별로 이제 만나서 이 대사님이 자기 관저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동포들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제일 첫 번째로 만난 그룹이 이제 우리 선교사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 그때 이제 5가정이 가서 식사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아마 그 시간에 이 대사님 부부가 저희에게 굉장히 필이 꽂히셨는가 봐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를 돕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느닷없이 이야기를 듣더니 그럼 뭔가 여기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면은 그래도 뭔가 터전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교사님이 거기 거하기도 하시고 또 사역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더니 이 대사님이 자필로 서울 광염교회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기 이렇게 콩고에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막상 여기서 뭐라도 시작하려면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광역교회에서 좀 센터라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 서울 광염교회는 그 한국에서 옛날에 그 감자탕 교회라고 그 소문이 났었죠. 거기는 이제 그 예장 합동측 교회였었습니다. 자, 이 교회 목사님이 편지를 받고는 이제 교육자들을 소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누구 아는 사람이 있냐? 이 대사님하고 뭐 아는 사람이 있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대사님이 우리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막 옥신각신 했는가 봐요. 그러더니 결론은, 그래, 대사님이라면 그래도 공인이신데 이 공인이 그냥 쓸데없이 이런 편지 보낼 일은 없었겠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선교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 대사님도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 이렇게 편지 온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헌금을 4,200만 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선교센터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그 육군 소장 출신이었습니다. 육군 이제 동티모르는 아직도 평화유지군이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전 지역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거기는 직업 외교관이 대사로 부임하지 않고 전역한 장성 출신이 이제 대사로 부임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군대에 있을 때는 주로 정보통이었습니다. 정보 작전 계열로 이제 그 소장까지 다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뭐 정보를 캐내서 기획을 하고 작전을 짜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보니까 외교부에서 아직 예산이 집행이 안 된 2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외교부 입장에서도 이거 빨리 회계연도 안에 다 써야지, 안 그러면은 이거 그 돈 가지고 뭐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럼 또 책망을 받잖아요. 그러던 차에 이분이 기한을 쫙 작성해가지고 보내니까 외교부에서 잘 됐다. 그리고 이제 2억 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2억 원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 동티모르는 내각 책임자라서 국무총리가 최고의 행정 수반입니다. 그래서 이 국무총리 영부인이 운영하는 재단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재단에 그 비용을 이제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센터, 저희가 짓고 하자는 센터 바로 옆에 땅이 이제 그 영부인 재단 땅이었는데 거기다가 그러면은 센터를 하나 지어줘라. 영부인 센터를 지어줘라. 그러면서 이 대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시다시피 거기 그 아따루 섬은 아무도 안 가는 데다가 또 직원들도 없고 그 센터를 운영할 만한 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센터를 지어놓으면 결국 선교사님이 주인이 돼서 선교사님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센터를 지어주되 사실은 선교사님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센터를 짓다 말고 이제 다시 이 센터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이름을 새로 짓는 이 센터는 교육센터, 그리고 우리가 원래 지으려고 했던 곳은 선교센터,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센터를 5만 7천 불을 받아서 선교센터를 잘 지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사님이 휴가 때가 돼가지고 한국을 가셨는데, 휴가 때 한국에 머물면서도 어떻게 하면 동티모르를 위해서 좀 좋은 일을 좀 해볼까.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신문도 뒤지고 또 연구하시다가 마침 정부에서 어느 후진국의 제3세계 국가의 어느 회사가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공해주면 정부 차원에서 한 70%의 재정을 후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거를 발견하고는 이제 광주에 내려가셔서 광주에는 ELT라고 하는 태양광 회사를 찾아가서 이제 설득을 한 겁니다. 내가 정부에 기한 보내가지고 도와줄 테니까 당신이 거기에 태양광 발전소를 하나 세워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분이 2억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센터 지붕 옆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 아따우르 섬은 제가 처음에 갈 때마다도 하루에 4시간만 전기를 줬습니다.
하루에 4시간. 지금은 이제 하루에 10시간 정도 줘요. 그래도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태양광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전기를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을 원활하게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 코로나가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몇 달이 될수록 점점 더 기승을 부리니까 이 대사님이 안 되겠다 싶으신지 대사님 사모님을 집으로 가 계시라 그랬어요.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여기서는 뭐 병원 시설도 안 좋고 혹시 위험하니까 그냥 집에 가 있으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먼저 집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집으로 가자마자 사실 그 사모님이 아버지로부터 유산받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계속 안 팔리다가 이 사모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 코로나 기간 중에 팔리게 된 거예요. 팔리면서 그럼 거기서 그 판 돈의 일부를 이제 우리가 센터를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려서 원래는 요만하게 지으려 하다가 기왕이면은 앞으로 내 후임도 와서 계속 이 일을 사역해야 되는데 앞으로 사역이 커지면 이건 모자라서 안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도 기초라도 좀 크게 놔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나 더 넘게 예산이 소요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큰일 났다 싶은 차에 이 사모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는 혹시 그 센터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조금 모자라긴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더니 이제 이분이 그중에서 2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아직 우리 대사님께는 말씀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더니 한 석 달 후에 대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한국에 머물러질 때입니다. 한국에서 못 들어오고 있을 때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다 막아놔서 못 들어왔거든요. 근데 대사님이 한국으로 저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제 센터 건축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면은 동태으로 좀 들어오래요. 그래서 지금 비행기가 없어서 지금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씩 그 세계 식량 기구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동티모르로 들어오는 비행기가 한 달에 한 번 있으니까 내가 그거 연결해서 줄 테니까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대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버지가 형제들한테 2천만 원씩 용돈을 주셨대요. 근데 자기는 장남이 살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자기한테는 4천만 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혹시라도 동생들이 알면은 또 그냥 말이 생기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2천만 원을 제가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센터 짓는 데 쓰세요. 헌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 제 아버지 어머니 이름으로 그 영수증 하나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수증을 써드렸죠. 이렇게 해서 또 종합 4천만 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모든 센터가 조금씩 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제가 그때 대사님이 마지막 2천만 원을 주셔서 4천만 원을 새로 받게 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사람도 자기가 처음 시작한 거 아무튼 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을 품고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서 이 일이 완성되기까지 가만 계시겠느냐. 사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도무지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사실 모자라거든요. 사실 이렇게 해서 모두 8천만 원을 받긴 했지만 실제로 이 센터 건물 모든 부서 건물 또 기자재까지 다 합치면은 2억이 넘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아무런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때가 되면은 신기하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후원이 들어오고 헌금을 해주시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저하고 본교회 같은 출신인 우리 후배 목사가 서귀포 교회 담임으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카톡이 와가지고는 어떻게 지내느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 당이 높아가지고 당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는 얘기가 형, 우리가
우리 서귀포교회가 창립 35주년 기념으로 선교지에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형 뭐 그 선교지 뭐 하는 거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센터 건물을 짓고 있는데 아직 좀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 좀 지금 늦어지고 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일부를 보탤 테니까 그럼 센터에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무슨 홀 있지 않겠느냐? 그럼 거기에 그냥 우리 이름 하나만 넣어줘. 그래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 모든 건물 비용과 기자재들이 다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4년 첫 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잖아요. 이런 소원이 있잖아요. 이거 그냥 내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파헤치시면서 넣어주신 생각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해가 다 가기까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그 센터 건물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은퇴하기까지는 분명히 제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이 대사님 부부 이야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오늘 여기서 했던 것처럼 분명 어느 교회 가서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트는 여인, 복음이 전파되는 날까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반드시 전해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셨지만 그래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분들의 이야기도 복음과 함께 퍼져나가는구나 생각하니까 그분들도 복이겠구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대사는 임기가 3년이거든요. 3년이 끝나서 퇴임해서 가시고, 이분이 군인 출신이라서 집이 계룡에 있어요. 한국의 계룡. 저희가 한번 한국에 갔을 때 연락을 했더니 와서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내려갔죠. 그랬더니 이제 식사를 하면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전역하고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들을 위해서 이제 주택 부금을 조금씩 들어줬대요. 들어줘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가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대사로 부임할 때 이제 아들에게 주려고 그랬더니 아들이 난 안 갖겠다고, 내 힘으로 집 사겠다고. 그래서 안 갖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2천만 원 갖고 뭐 할까? 그 주식을 투자했대요. 2천만 원어치 주식을 샀대요. 주식을 샀는데 대사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바로 동티모르로 와서 3년 동안 건드려 보지도 못한 거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퇴임 후에 돌아가 봤더니 이게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사님이 이거 봐라.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또 정보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주식에 대해서 다 알아보고는 그래? 이거 해서 또 다른 데다가 넣었대요. 그때 1년 만에 또 그게 1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봤더니 지금 이제 동티모르 이제 퇴임을 했지만 그래도 동티모르의 선교사님들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동티모르를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G플랜이라고 하는 그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도우려고 그런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다.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분이 한 그대로 삶 속에 이렇게 복 내려주시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 선한 것, 성례의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나와서 이 선교 보고하기 전에 잠깐 센터 건물 영상을 한번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사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선교센터 건물이 외부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부에도 이제 기자재도 다 들어가고 또 2층에 게스트룸도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외부 건물만 보여지네요. 제가 동티모르 그 삶의 현장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동티모르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면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아따우르 섬은 우리나라 완도 섬만 한가요? 아주 조그만한 섬인데 오지 중에 오지고 세계 최빈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왕이 한 텀 남은 선교 사역을 할 때는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안 가려고 하고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헌신하는 게 어떻겠나 둘이 의논하고 그 섬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수도 딜리에 있는데 저희 가정만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야말로 외국인으로 딱 저희 두 사람만 살고 있으니까 처음에 가서는 동물원의 원숭이 마냥 제가 지나가면 아이들이 줄줄 따라다녀서 아이들을 몰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현장 그 요구를 파악해야 되고 알아야 되니까 제가 집집마다 방문도 해보고 주변도 다 살펴보고 했는데,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직도 불을 떼서, 전기가 그때 당시에 4시간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돌멩이 3개 놓고 양석 걸어 놓고 밥을 해먹는 그런 상황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등 하나만 돈 내고 이제 그것도 전기를 써야 되니까 전등 하나만 밤이면 켜놓고 아무 전자제품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지금이니까 고등학교 졸업이지 면장님이나 이장님도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학력 수준도 낮고 할 일도 없고 전혀 직장이 없으니까 그냥 질벽에 누워서 낮으면 낮잠 자고 바다 파도가 잔잔할 때 가서 낚시로 가서 작살로 고기 잡고 그물로 생선 잡아서 그때그때 먹고, 건기가 되면 그나마 사막으로 변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떨 때는 정말 흰 쌀밥에 그냥 그 소금을 치워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저희 교단 방침이 선택과 집중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사역할 거를 선택하면 거기에 집중하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가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그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전부 저 주위를 따라오면서 한국어 배우고 싶다, 영어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도 한국어고, 그래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이들이 조금만 영어를 해도 여기 인력난이 시급한 여기 호주에서 또 이렇게 요즘에는 와서 취업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처음에 교육센터를 짓고 있을 때 그 귀퉁이 그 건물 앞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와서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 영어 교실, 컴퓨터 교실 이제 이런 거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번 볼까요? 그 동영상. 그래서 한국어를 시작을 해가지고
모집을 했는데 너무 많은 학생들이 몰려와서 2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어 이제 학생들 모집해서 이제 수업하고 있는 한국어 교실. 여기. 제가 처음 이제 이거 먼저 영상이 나오는데 이 액세서리를 김은여 사관님이 동티모로 누가 선교를 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전달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를 나눠줬는데 이거를 나눠주고 난 다음부터 제가 오전 오후에 한국어 수업하고 저녁 시간에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저녁 시간에 아이들이 3, 40명 오던 아들이 8, 90명씩 오기 시작해요, 지금은. 그래서 정말 복음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정말 크게 쓰임을 받았구나 그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서 제일 먼저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갑작스럽게 아파서 남편이 걸음을 못 걸 정도로 이렇게 출혈이 심해서 그렇게 왔는데 와갖고 정말 아무한테도 연락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소식을 듣고 또 저희에게 또 사관님 김은여 사관님께서 또 저희에게 사랑에 또 저희가 빚을 많이 졌습니다. 아무튼 같이 선교에 동참하고 협력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줄 믿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국어 교실 한번 영상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2대1의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한국어 학생들이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동안에 뭐 일할 것도 없고 어디 갈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관도 없으니까 이렇게 몰려와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34명이 시작했는데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고 한국으로 가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최저임금제가 있으니까 거의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좀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진지하게 처음 시작해서부터 끝까지 한 명도 안 떨어지고 기말 시험인데 34명이 그대로 지금 시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50점 미만은 떨어뜨리고 이 학생들을 데리고 작년에 고용허가제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봤는데 이 학생들 중에 3분의 1이 실기까지 다 합격을 해서 이제 한국에 노동자로 취업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센터에서 95점 1등짜리도 나오고 가장 높은 합격률 30%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딜리 수도에서 하는 합격률이 보통 5%, 3%인데 저희만 30%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야외 피크닉 갔는데 마침 그날이 남편 생일이라서 학생들이 그물로 고기 잡아오고 또 저렇게 케이크도 거기는 가게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구워서 가지고 와서 이제 하루 아따우르 섬에서 정말 때묻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아크레마라는 해변에서 하루 이제 이렇게 학생들하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용실도 없고 또 슈퍼도 없고 먹을래야 먹을 것도 없고 뭐 돈이 있어도 저희 같은 경우에 뭐 놀래야 놀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 막 이런 데인데 자기네들이 그때 필요한 거를 다 바다에 가서 잡아와서 저렇게 이제 소풍을 했죠. 자, 그 다음 영상 컴퓨터 교실 저희가 이제 컴퓨터를 다 구비해 놓고 처음으로 지난해에 모집을 했는데 아직은 학생들이 이제 한국어가 많이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10명이 신청했는데 그날 교회 행사가 있어갖고 다 봉사하러 가고 몇 명만 지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20대 있어요.
그래서 현지인 선생님을 두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 저희가 둘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전반, 오후반, 전 저녁반까지 해야 되고 하니까 인력이 없어서 이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현지인 중에 엔지니어를 전공한 선생님이 있어서 모셔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죠. 기초반. 그 다음 요리교실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어 수업, 영어 수업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요리교실을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게 이제 처음으로, 수제비, 한국 요리를 소개하기 위해서 수제비를 하는데, 그 전날 학생들을 바다에 풀어서 씨푸드 전부 잡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미리 손질을 다 하고 해감해가지고 그 국물로 지금 이제 모아놓고 당일에는 저렇게 수제비 다 이렇게 떼게 하고, 그래서 수제비를 했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이거를 학생들한테 한국 작식 나눠줬는데, 그 마을 사람들한테, 근데 자기네만 먹기가 아깝다고 집으로 가져가게 조금씩 달라 그래서 그걸 한국 작식 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쟁탈전이 벌어졌노라고, 다시 또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 2탄 3탄으로 그 해물 칼국수에다가 거기다가 모링가가 많아서 건강식으로 하느라고 이 모링가를, 저기 옆에 파란 게 이제 모링가인데, 모링가에다 해물 수제비를 만들어서 저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생각하게 된 것도 너무 평균 수명이 낮아요. 어린이 사망률도 높고, 제가 작년에만 해도 20대 엄마가 갑자기 앰뷸런스 실려갔는데 그냥 시신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마지막 축도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빨을 뽑았는데 7일 만에 그냥 그 염증으로 인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그냥 돌아가셔 버린 일이 저희 동네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없는 사람이 거의 없고, 또 그 고혈압 이런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앰뷸런스 실려갔다면 다시 치료받고 오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사망하고, 이런 것들이 식생활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균형 잡힌 식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양념이라고는 소금하고 미온하고 기름, 이게 가장 중요한 양념거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니까 없으면 그것도 못 먹고 그냥 빵 하나 물고 애들이 학교 가는 정도, 그냥 밥만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건강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싶어서 한국 식단도 소개하고, 그 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식생활을 개선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건물에 내부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식당도 크게 해서 마련해서 마을 사람들을 모시고 할 수 있게끔 해놨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실습도 할 때 한국 음식을 배우는 그 과가 있어서 그때는 꼭 저희 집으로 불러다가 제가 김밥도 같이 만들고 김치 만드는 것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한국 소개를 이미 소개를 많이 했지만, 콩국수도 해주고 뭐 다 했어요. 했지만 마을 분들을 위해서, 엄마들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요리교실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계획하고 하던 중에 이제 갑작스럽게 저희 나오게 돼서 정말 5개월이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제 제 사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 사역인데요. 저녁 시간에 7시에서 9시까지 약 2시간 동안인데, 처음에는 아이들 데리고 이제 한국 찬양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십 곡을 아이들이 다 외워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나라 떼뚜너를 쓰고 있는데 떼뚜너 찬양도 하고, 또 한국어로 번역해서 제가 이제 그것도 가르치기도 하고, 한국 찬양 그대로 가져다 한국어로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떼뚫는 성경이 최근에 번역이 돼서 아이들이 성경책이 전혀 없는데 저녁마다 PPT를 남편이 만들어주면 저는 그거 가지고 저녁마다 아이들하고 한 장씩 마태복음부터 이제 신약부터 신약밖에 번역이 안 됐으니까 그거 읽고 있는데 성경 퀴즈도 하고 그래서 그 악설의 같은 것도 남겨놨다가 상품으로 이제 암송 잘한 아이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8, 90명 되니까 에어컨을 2대를 틀어놓고 해도 제가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그렇게 조금 힘에 버거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라 저녁 시간 제가 기다렸다 아이들 맞이하는데 제가 미처 안 나가면 아이들이 제 집 앞에 와가지고 사모님 사모님 그렇게 불러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읽기까지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체조교실하고 줌바 체조하는데 또 이 체조를 하니까 고등학생들까지 와서 같이 동참을 해요. 그래서 체조교실도 하고 여기 큰 아이들은 여기 중간중간에 있는 아이들은 큰 아이들인데 이제 한국어에 관심도 많으니까 평소에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웬만한 건 알아들으니까 얘네들이 보조교사처럼 이제 도와주면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도. 지금 참여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까지 있는데 3살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체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영화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TV도 없어서 저녁이면 이렇게 그냥 바닷가에서 놀거나 땅바닥에 가서 그냥 앉아서 모여서 삼삼오오 앉아서 뭐 놀다가 그냥 자는 그런 그 루틴이었는데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부터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제일 즐겁고 좋아하는 거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교실이 그러니까 극장처럼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그래서 극장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저녁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그거 보고 너무 좋아서 이제 매일매일 그거를 내일 또 하냐 안 하냐 그거를 매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일주일에 5일씩 하는데도 저만 지나가면 그거 오늘 저녁에 또 할 거냐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정말 성경도 한 번도 자기 나라 어른들조차도 거기는 성경이 없었어요. 번역된 게 없었는데 작년 후반기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 떼뚱어로 번역을 해서 그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그래도 이제 성경을 처음으로 이제 손에 들게 되고 그동안에는 인도네시아 언어로 성경을 읽게 되고 봉독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어로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번역이 돼서 신약만 번역이 됐지만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접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그것도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또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